네, 안녕하세요. 네, 식사하셨나요? 네. 오전에 얘기했더니 우리 인사법이 이제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식사하셨냐는 얘기를 많이 나를 안 하시잖아요. 요즘에 이제 너무 메말라 있고 인사하는 것들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도 사실은 이렇게 관계하는 것들이 많이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유스트로라는 단체를 이제 설립해서 같이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전종수, 이광현 작가라고 합니다. 저는 청소년 복지 현장에서 특히 청소년 쉼터라고 하는 이제 복지 시설에서 한 15년, 14년 정도 청소년들을 만나는 일을 했고, 한 1년 정도는 이제 청소년 부모를 돕는 사회관리 활동가로도 진행도 했다가, 최근 1년 동안 이광현 작가와 함께 가정 밖 청소년들의 삶의 자립을 돕는 그런 회사를 개인적으로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둘의 관계가 궁금하시죠? 네, 어떤 접점이 있길래 같이 일을 할까? 제가 이제 서울 강남에 있는 이제 청소년 쉼터의 사회복지사로 근무할 당시에 저는 이제 사회복지사, 그리고 우리 이광현 작가는 그때 만났던 청소년이었습니다. 벌써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벌써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지났죠. 청년의 나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천이 되게 뭔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이광현 작가가 얼마 전까지만 연천에서 지냈죠?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이광현 작가 이제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출 좀 해본 이광현의 작가 이광현이라고 합니다. 네, 웃기죠? 그냥 가출 뭐가 자랑이라고 이름까지 넣었나. 하지만 저는 위기 당사자로서 위기 청소년의 인식 개선과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자리에 대변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앞으로 제가 책의 내용에 따라서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들려드릴 테니까 이 순간만큼은 이입을 해주셔서 나라면 어땠을까? 과연 위기 청소년들은 사회에서 말하는 문제아일까? 라는 질문들과 함께 내가 교사니까 이런 위기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나는 대처할 것인가? 나는 어떠한 태도로 위기 청소년들을 만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들의 이야기들을 좀 진행해 볼 텐데요.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학교와 또 지역사회의 많은 기관에서 오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다 교육 레벨이 거의 상위권에 있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뭔가를 가르쳐 드리거나 전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도 있지만 학교 밖에서 또 가정의 보호를 받아야 될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이제 보호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친구들을 저희가 너무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들의 경험, 그들의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연천이라고 하면 저희 좀 떠오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까도 이제 우리 항막춤이라고 하죠. 약간 그 시원치게 얘기를 했는데, 한겨울날 가출을 했던 청소년이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제 집이 의정부거든요. 연천에서 의정부로 넘어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보다 좀 덜 더울 때 5월 달쯤에 만났는데, 여전히 외투가 겨울 옷을 입고 있는 친구였고, 한 손에는 뭘 들고 있었을까요? 굉장히 들으시면 의아할 수 있는데, 라면 봉지. 네, 라면 봉지를 하나 들고 왔는데, 이건 뭐니? 했더니 자기 비상식량이라고. 네, 겨울에서 이제 가출했다가 점포 그대로 입고 연천, 포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의정부까지 이제 와서 만났던 그런 청소년이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연천 지역 어느 지역에서 한 청소년 여자친구가 열려있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막 검색을 했대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검색을 했는데, 연천에 이제 청소년 쉼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의정부에 있다라는 걸 알고 이제 저희 기관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출을 했는데 갈 데가 없고 도와주세요. 지금 너무 추운데 그냥 급하게 나가고 옷을 하나도 못 걸치고 그냥 나왔어요.
네, 이런 전화도 있었고, 제가 이제 청소년 부모들을 돕는 어떤 활동가도 살았는데, 인천에 있을 때 연천 지역의 한 청소년이 이제 뜻하지 않은 임신을 해서 이제 아이를 곧 출산할 계획에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전국을 다 수소문해도 연락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까지 이제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두서없이 좀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연천 지역에 우리 그 위기 청소년들 또 가정방 청소년들 여러 힘든 그런 환경에 있는 친구들이 사실은 곳곳에 우리 지역사회에 스며들어 있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친구들이 학교에도 또 이제 우리 가정에도 다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또 청소년들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눈에 띄게 좀 발견하기가 어렵고 또 그들을 또 만나면 또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런 어떤 비슷한 경험이기도 하고 또 좀 다른 경험일 수도 있는데 우리 이강현 작가의 어린 시절의 어떤 경험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책에 나온 대로 저의 이런 생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마음과 또 어떤 위기를 겪고서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간정이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8살 소년이 가출을 했대요. 왜 가출했을까요? 상상이 되시나요? 네, 지금부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태어나고 보니까 되게 감옥 같은 집에서 제가 태어났더라고요. 되게 가부장적이고 알코올 중독에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버지 밑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아버지께서는 어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저를 때리고 벌을 줬어요. 그 이유는 제가 너무 말을 안 듣는 천방지축이어서였대요. 근데 보통 아이들은 다 천방지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맞는 이유도 납득이 안 됐고 왜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나 라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사는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그렇게 초등학교에 딱 올라갔는데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 돌아가면 또 맡게 될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8살인 제가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이렇게 아빠가 때리는 만큼 또 벌을 주시는 만큼 다 맞고 벌서다가는 몸이 못 버티겠다.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심을 해요. 집을 나와야겠다. 그래서 집을 나왔어요. 첫 번째 가출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너무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8살짜리가 돈이 있겠어요? 어떤 뛰어난 계량이 있겠어요? 저를 책임질 수 없었고 저는 집 근처를 배회하다가 잡혀 들어가요. 그리고 아주 먼지나게 맞았죠. 그리고 9살 때 또 한 번 가출을 시도합니다. 그때는 뉴스에서 100년 만에 오는 한파라고 막 떠들던 시기였어요. 살을 내는 듯한 추위가 계속되는 날이었는데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학교에 이제 등교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너 오늘 집에 오기만 해봐. 아주 죽여줄게 하는 거예요. 그때가 9살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또 가출을 결심해요. 이번 가출은 얼마 만에 끝났을까요? 네, 이번 가출은 일주일 동안 성공했습니다. 제대로 된 가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쫄쫄 굶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안 잡히기 위해서 계속 걷고 또 걸었어요. 그리고 날씨가 안 걸으면 얼어 죽을 날씨였어요. 근데 집에 있는 것보다 행복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굶어도 또 외로워도 그리고 밤에 그 추위가 미친 듯이 길어도 이것이 여러분이 흔히 비행이라고 알고 있는 가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근데 결국 일주일 만에 또 잡혔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 가출이라는 행위를 18살 때까지 반복해요. 어쩌다 이 가출이라는 행위가 끝이 나게 됐을까요?
아버님의 죽음? 네, 다행히 아버지께서는 안 돌아가셨지만 제가 죽을 뻔했어요. 왜냐면 거의 18년 가까이 집안에서 학대와 폭력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가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미쳐버린 거예요. 왜냐면 18살 때까지 제 유일한 소원이 뭔지 추측하실 분이 계실까요? 제 유일한 소원은 제가 죽어서 이 상황이 끝나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자살 시도를 합니다. 제가 죽어야 이 미칠 듯한 상황이 끝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때 쉼터 선생님이셨던 지금의 대표님이 119에 신고를 해주셔서 제가 정신병원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정신병원에서 그동안 받아보지 못한 위로의 한마디를 들어요. 제가 막 죽겠다고 난동을 부리니까 119 대원분들이 오셔서 날뛰는 저를 포승줄에 묶어서 질질 끌고 갔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끝까지 유별난 사람이고 나는 죽을 때까지 이해받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죽겠구나 했는데 거기 정신병원 원장님께서 제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주시더니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동안 살아줘서 고맙다. 버티는 일하고 수고했다. 근데 그 한마디가 저를 다시 살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살 시도가 큰 충격이 됐는지 어머니께서 드디어 결심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와 이혼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16살 때 이제 가출이 종결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18년 동안 온갖 힘든 위기들을 겪으면서 이제 막 자유를 맛보는 사람이 심정은 어떨까요? 두려워. 맞아요. 저는 두려웠어요. 왜냐면 저는 오로지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저의 인생 미래 계획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나이가 18이라고 했잖아요. 2년 뒤면 성인인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도 한겨울에 도망치고 있는 9살 소년의 마음을 품고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일회용품처럼 단박에 편의를 줄 수 없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허락 없이 물 한 잔 마시는 게 신기한 거예요. 거실에서 발소리를 내도 되는 거예요. 허락 없이 방문을 열어도 되는 거예요. 허락 없이 씻어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18살에 처음으로 느꼈던 감정이었어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런 것쯤은 당연하게 누리고 살잖아요. 그쵸? 아닌가요? 맞아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비행이라고 여겼던 위기 청소년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당연함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를 봤거든요. 거기에 광장이라는 드라마가 새로 나왔길래 제가 봤어요. 근데 그거 보고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위기 청소년을 어떤 소재로 사용하고 있냐면 살인 청부를 맡기면 언제든지 누군가를 죽이러 가는, 돈만 받고 그런 이미지로 소비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교육복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위기 청소년은 단순히 그런 비행적인 그 삶의 한 단락으로 평가될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책임감을 가지고 조기 발굴을 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뿐만 아니라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해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어려운 상황을 혼자만의 힘으로 버텨낸 건 아니에요. 앞에 계신 교사분들처럼 또 상담사 선생님들과 또 여러 분의 이제 좋은 어른들을 만나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
앞에 교사분들이니까 학교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는 학교에서 부적응 청소년이었어요. 왜 부적응했을까요? 왜 적응하지 못했을까요? 왜 사회에서 요구하는 말 잘 듣는 아이가 될 수가 없었을까요? 네, 삶이 힘드니까. 네 맞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조차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학업에 집중할 수 없었고 친구들이 새로 유행하는 폰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나 학교에 방과후 끝나고 친구들이랑 모여서 축구할 건데 광현아 너도 올래? 했을 때 한 번도 그런 생각에 동의해 본 적이 없어요. 제 유일한 생각은 오늘은 어떻게 살아남을까였어요. 그래서 저는 부적응자였어요. 학교에서. 근데 조기 발굴이라는 말이 요즘에야 생긴 거지 예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도 폭력이 가능했거든요. 저는 학교에 대한 기억이 맨날 생활지도부 끌려가서 맞는 기억밖에 없어요. 너는 왜 그래? 근데 반대로 좋은 기억도 있어요. 단순히 지식을 가리키는 교사는 교권이 세워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만난 좋은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유튜브로 지식을 배우거나 학습지로 지식을 배울 때 존경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지식을 습득하나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만난 좋은 교사님들은 스스로 교권을 내세우는 교사가 아니라 삶의 태도로 보여주셨어요. 제가 실수할 때마다 광현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광현아 힘들지. 나도 너의 마음 알아. 내가 다른 아이들한테는 비밀이지만 너한테 특별히 사탕 하나 더 줄게. 이러면서 힘든 저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교사는 과연 저에게 지식만을 가르쳤던 교사셨을까요? 아니요. 그 교사는 저에게 어른의 모습은 무엇인가, 또 사회적 약자는 어떻게 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20년이 지난 저에게도 심어주신 분이에요. 저는 그게 관계의 연속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위기 청소년 앞에 섰을 때 어떠한 어른이신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저 같은 학생이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개입하실 건가요? 그리고 그 개입이 단순히 학교라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동안에만 이루어져야 하는 걸까요? 네. 저는 일단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 사람의 환경,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사람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문제 해결보다는 공감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문제 해결 중심의 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 위기 청소년들이 느끼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18살 때 부모님의 이유로 바로 저에 대한 심리적이나 아니면은 뭐 정서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했나요? 네, 아닙니다. 진정한 교육복지는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위기 아동 청소년들에게 시간을 벌어다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학교도 다녀봤지만 상당 기간 또 아동 보호시설, 청소년 보호시설에도 그런 시설들을 이용했던 적도 있었는데 항상 그때마다 아쉬운 거는 그거였어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보려고 했던 거.
근데 제주도에 부토크 갔는데 위기 청소년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 이제 막 폭력에서 벗어나서 너무 행복한데 3개월 안에 자립하고 취직해야 돼요. 근데 저는 정말 제 평생에 유일하게 주어졌던 이 행복한 시간이 너무나 좋거든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본인 탓이 아니라고. 사회와 제도가 이런 시간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게 문제라고. 왜 이런 매뉴얼과 구조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해 봤는데 대상의 목소리가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많은 사회와 제도 속에서. 그리고 매뉴얼 속에서. 그 아프다고 하는 위기 청소년이 아프다고 하면 아프다고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그 위기의 정도를 판단을 해요. 근데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다르잖아요. 100대를 맞아도 한 대 맞은 것처럼 멘탈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대만 맞았어도 100대 맞은 것처럼 아파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기의 경중은 함부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위기 청소년들의 언어를 포함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들이 선생님 저 아직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요 한다면 제도적으로 이런 위기를 겪은 청소년이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엔 학교를 전부 다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을 위해서든 취업을 위해서든 혹은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라든지 그런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다 주거나 아니면 학교 안에 반드시 그러한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생각해보면 위기 청소년들은 늘 아프다고 말해왔어요. 근데 물론 그들의 언어로요. 저희가 흔히 비행이라고 하죠. 네.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가출하고 어른들 보면 욕하고 흔히 뉴스에서 다루는 그런 것들이요. 근데 저는 이게 위기 청소년 탓을 하는 게 너무 치사한 사회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걸 탓을 할 수가 있을지 너무 답답하기만 해요. 이 사회의 모습이. 왜냐면 지켜줄 만한 타이밍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조기 발견만 될 수 있다면요. 그리고 그 조기 발견해서 적절한 개입으로 인해서 이 아이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타이밍이 너무너무 많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비행 청소년들의 모습은 정말 삶의 벼랑 끝까지 몰린 상태라는 어떤 비명이에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근데 사회는 너무 차갑기만 해요. 그들이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살려달라고 하는 그 아우성을 뉴스에서 비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막 내보내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인 이들을 약자로 바라봐야 되고 적절한 복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도와줘야 하는 우리의 공동적인 책임이 있는 대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도와주기 싫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아동 청소년을 만나는 여러분들의 이런 조기 발견과 또 적절한 개입이 이 시점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돕기 전에 각자의 태도를 먼저 한 번쯤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가를 점검해야 할 타임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나? 난 단순히 공부를 잘해서 교사가 되기로 했나? 근데 저는 그럴 거면 인터넷 강의로 끝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학습지를 저술하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연구원에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교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다면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직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소통의 자세를 가지고 이 아이들의 말을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나는 아이들을 사랑해서 이 직업을 선택하였는가? 다시 한번 초심을 점검해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짤막하게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혹시 이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기존에 갖고 있던 인식이 바뀌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을까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위기 청소년들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장점들을 여러분들께서 발굴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고 이제 대표님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